중국 문자의 이해, 자형의 변천, 팔, 행서.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한자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행서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그릇류에 관련된 부수 글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워밍업. 중국 문자의 이해 4주차 제2한 강의입니다. 본 시간에는 중국 문자, 즉 한자의 발전 과정 중에 행서 단계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즉 행서란 번잡한 해서의 단점과 지나치게 간략화된 그 난해한 읽기 어려운 그 초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 생겨난 서체가 바로 행서입니다. 즉 행서가 해서와 초서 사이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자는 복잡함에서 간단함으로 변화 발전했죠. 즉 필기와 이해의 난해함에서 편리함으로 변화하였다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형의 지나친 간단함과 필기의 편리함을 갖춘 서체에 지나친 간단함에서 읽기 어려운 그 초서의 어떤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게 바로 해서란 서체이다. 행서란 서체이다. 아울러 부수글자로서는 주로 그릇류에 관련된 부수글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릇명자로부터 소실에 등등의 글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행서에 대한 이해. 그러면 행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서의 일단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후한 말기부터 시작되어서 동진이죠. 진의 왕이지가 등장하면서 이 행서의 확고한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난정서입니다. 난정야집이라고 하는데 많은 문인들이 난정이란 오늘날 회계입니다. 절강성 회계에 모여서 시도 짓고 술도 마시면서 즉 그 유상곡수라고 해서 이 굽이굽이 굽은 물에 술잔을 띄우면서 여흥을 즐겼던 그런 난정서가 전해지고 있죠. 대표적인 행서의 어떤 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서의 필기체 형식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초서처럼 획을 연결했으면서도 지나치게 간략화되진 않았어요. 쓰기 쉽고 보기 좋은 두 가지 양상을 모두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번잡한 해서의 단점과 지나치게 간략화돼서 난해한 초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생겨난 것이 이 서체이다. 어찌 보면 이 행서는
행서를 해서 쪽에 가깝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초서에 아주 가깝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서에 가깝게 쓰는 사람 그걸 뭐 행초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 경계가 애매하죠. 즉 알아볼 수 있으면 흘려 쓴 것 중에 알아볼 수 있으면 행서, 알아보기 힘들면 초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또 다른 기원을 보면 행서가 해서와 초서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이게 그 가운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알겠죠? 초서의 어떤 단점, 지나치게 읽어내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니까 시간적으로 본다면 초서 뒤에 생겼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서, 행서, 초서 순서대로 생겨났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서가 서체의 종류 가운데 가장 심하게 흘려쓴 형태인 반면 따라서 어떤 자는 어떤 사람들은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가는 과정에 초서가 가장 마지막의 단계의 서체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장 후대의 것이라 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학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해서와 초서가 흥성한 뒤에 즉 초서 이후에 생겨난 서체이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해서와 초서의 장점을 겸비한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서체 자체입니다. 즉 해서는 한 해 한 해 또박또박 써야 하기 때문에 빨리 쓸 수 없죠. 반면 행서는 자형의 원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범위 안에서 쓰면서도 반면에 또한 초서의 필액을 연이어 쓰는 그러한 처사의 편리를 약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문자의 변별력과 서사의 어떤 재빠름, 빠름을 편리함을 모두 구현한 게 바로 행서, 즉 해서와 초서의 어떤 장단점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만을 뽑아온 것이 바로 행서로서 필기체로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서는 특징을 본다면 해서는 획을 정성들여 헛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감추는 형식의 장봉의 필체, 마지막 부분을 감추는 장봉의 필체가 있고요. 감출장자. 행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쓰는 필기하는 형식입니다. 즉 획의 연결선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노봉의 형태의 필체가 바로 행서이다. 그 뒤에 그 밑에 보이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한자의 발전 과정은 복잡함에서 간단함으로 갔죠. 그렇지만 또한 필기와 이해의 난해함에서 어떻게 해요? 편리함으로 가야 되겠죠. 자형의 간단함과 필기 이해의 편리함을 갖춘 서체, 바로 이것이 행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친근한 필기체로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체가 이 행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미지를 보시면 물 흐르듯이 써내려간 그 행서, 그렇지만 그 단아함을 또 잃지 않은 그 행서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릇류 관련 부수 글자. 그러면 그릇류에 관련된 부수 글자를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릇 명자입니다. 주로 물건을 담는 속이 빈 그릇을 빈 그릇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제단에 올리는 제기의 빈 그릇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보기도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피열자 보지 않았을까요? 피열자는 어때요? 이 그릇 명자 위에 어떻게 위에 점 하나 붙은 거죠. 즉, 그릇 위에 놓인 희생물의 피, 그릇에 피를 담은 것 해서 피혈자란 의미로 쓰였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즉, 그 피혈자의 그 피 위에 핏방울만 제거한 그 모양이 바로 이 그릇 명자입니다. 즉, 피를 담아놓은 그 그릇, 즉, 제기로서 쓰였던 그릇, 속이 빈 그릇,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속이 빈 그릇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이 그릇 명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윗부분은요, 음식을 담는 부분이고, 즉 각골문, 금문, 소전의 모양을 보세요. 위가 벌려져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에 받치고 있는 그 부분은 그릇의 몸체, 그리고 그 아래는 그릇의 바닥을 나타내는 거죠. 즉 그릇이나 쟁반 등의 의미로 쓰인다. 어떤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나 쟁반 등의 의미로 쓰인다. 이 글자도 상행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자는 이것도 제기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위가 볼록한 것이 아니라 움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기 중에 제사 때 쓰는 제기 중에 탕을 담는 것이 아니라 고기 산적이라든지 그런 어떤 국물이 없는 것들을 물론 여러분 과일 담는 것도 거기에 속하죠. 즉 포라든지 육포라든지 돼지 머리라든지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는 제기를 뜻하는 것이 이 제기 두자입니다. 이 두가 거기에서 기원을 하였고요. 이제 콩두자로 쓰기도 하고요. 콩두자로 쓰기도 하고요. 자원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제수를 담아 올리던 받침이 높이 달린 나무 그릇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은 제기, 그리고 후대는 콩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음은 두고요. 중국어 발음은 떠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성어 중에 종두득두란 말, 종과 득과 배웠었죠? 오이를 심은데 오이가 나고, 즉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을 수 있고, 종두득두, 콩을 심으면 콩을 얻을 수 있다. 즉 콩을 심어 콩을 얻는다는 뜻으로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말, 전에 유사한 종과 득과란 표현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죠? 이 글자도 제기를 나타내는 이 두자, 콩두자도 상형 글자입니다. 거기 각골문, 금문, 소전, 예서, 해서 보세요. 즉 의 부분에 어떤 제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받침이 높이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밑에 받침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각 그 발전 과정의 자형을 보고서도 우리는 이게 제기를 나타낸 글자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장군부. 장군. 여러분, 장군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장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물과 같은 액체를 담는 질그릇의 장군, 장군 모양을 본뜬 글자. 즉, 예전에 밭에 물을 준다든가, 즉, 그 다음에 똥 오줌에 거름을 줄 때 사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액체를 담아서 밭에 뿌리는 것들, 옮기는 것, 액체를 담아서 옮기는 어떤 기구를 장군이라고 합니다. 즉, 액체를 담아 옮기는 그런 기구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즉, 그래서 뜻을 장군, 음은 부. 장군이라는 의미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였습니까? 참조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나 혹은 단지 등의 의미로 활용되고요. 예, 부수의 의미는 기와 와자와 동일한 성격을 지닙니다. 예, 그 갑골문, 금문, 소존의 형식을 보세요. 예, 쉽게 알 수 있죠? 어떤 액체를 옮기는 것을 액체를 옮기는 기구, 기구를 도구를 형상화한 글자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부, 병음은 fo라고 합니다. 다음은 말두입니다. 어떤 용량을 헤아릴 때 쓰는 단위가 이 글자입니다. 즉 물건의 양을 재는 자루가 달린 국자의 모양, 즉 국자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국자의 용도가 어떤 양, 부피를 헤아릴 때 쓰는 용도로 쓰인 그런 국자, 좀 보다 큰 국자를 말하겠네요. 그래서 그걸 한 말, 우리말로 한 말 정도. 그러니까 그 양이 제법 큰 거죠. 그죠? 그래서 뜻은, 글자의 자원은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자루가 달린 국자의 모양을 본뜬 것인데, 그게, 한 말을 뜻한다. 그래서 훈으로서는, 의미로서는 말, 그리고 음은 두, 그리고 병음. 여러분들, 한 말이란 표현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예,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할머니가 어떤 콩이나 쌀 이런 것들을 헤아릴 때 한 대는 작은 용기로 한 사발 정도의 양을 할 때 쓰는 게 한 대고요. 그거의 10배가 되는, 그걸 10번 하면 이제 한 말이 되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피 양을 헤아릴 때, 곡식의 부피 양을 헤아릴 때 쓰는 도구가 이 말입니다. 그 부피 양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도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골 금문 모양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루가 있죠. 그리고 움푹 패인 것, 무엇을 담글 수 있는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한 물건의 양을 잴 수 있는 자루의 형태를 본뜬 글자임을 여러분 알 수 있고요. 거기 성어 중에 두주불사란 표현이 있습니다. 두주불사란 말, 술을 아주 잘 먹는 사람, 즉 말술. 여러분 말술이라고 한다면 막걸리 단위 중에 여러분 작은 병으로 된 거 10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술도 사용하지 않는다. 즉 주량이 매우 큼을 나타낼 때 두주불사란 말을 합니다. 다음은요. 이거는 좀 더 양이 큰가요? 이거는 술유자 혹은 항아리 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면 해서에서도 보고도 우리가 뜻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즉 술을 담는 항아리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모양이 비슷한가요? 소전, 금문, 갑골의 모양을 보세요. 어떤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 모양을 담지 않았나요? 따라서 이 글자는 그런 액체, 구체적으로 술을 나타낸다, 혹은 항아리를 나타낸다. 음은 유, 발음은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라고 합니다. 후에 이것이 가차되어서 천간 지지 중에 지지 있죠. 10번째 지를 나타낼 때 이 유자를 씁니다. 술과 관련된 의미나 발효시켜서 만든 음식과 관련된 의미로 이 글자가 많이 활용되고 있죠. 즉 부수로서 술이나 술도 결국은 발효 음식이죠. 발효 음식이죠. 술과 관련된 의미나 발효시켜 만든 음식과 관련된 의미로서 글자 속에 많이 들어가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오지병 격이라고 합니다. 즉 세 개의 다리가 약간 굽어 있는 큰 솥.
그러니까 솥정자보다는 솥정자는 3개의 다리 혹은 5개의 다리 혹은 4개의 다리 하지만 솥보다 큰 솥보다 작은 그러니까 어느 왕조를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상징적으로 세우는 큰 솥보다는 작지만 여하튼 이것도 다리가 굽은 어떠한 솥 혹은 오지병 어떠한 병 어떠한 솥 이런 것을 본뜬 글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은 오지병, 음은 격, 병음은 거라고 합니다. 즉 참고를 보시면 솥이나 솥으로 찌는 등 일에 관한 문자, 솥이나 솥으로 찌는 등에 관한 일 그런 것과 관련된 의미로서 쓰인다. 각골문, 근문, 소전, 예서, 해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낱글자로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글자 속의 부분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솥이나 관련된 행위 등에 관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구구자죠. 이거는 확이나 절구 안에, 즉 절구 안에 든 쌀의 모양, 절구 속에 어떤 곡물이, 여러분 절구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정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방앗간에 따로, 그렇죠. 집안 방앗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곡식을 수확을 하고, 그 쌀이나 어떤 껍질을 벗겨내고자 할 때, 혹은 어떤 것을, 가루를 만들고자 할 때, 이 절구 속에 넣어서 찌죠. 그런 절구 속에 어떤 곡식이 들어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 절구구자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는 절구, 음은 구, 방음, 병음, 발음은 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전이나 예서나 해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하죠. 다음 글자는 울창주 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릇 속에 바깥에 윗부분입니다. 어떤 그릇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쌀이 들어가 있죠. 쌀미, 즉 기장쌀 혹은 울금초로 기장쌀과 혹은 울금초로 담근 술을 그까지가 이제 쌀이나 울금으로 담근 어떠한 그릇에 쌀이나 울금을 넣어서 담근 술이 윗부분이고요. 밑에 부분은 뭐예요? 전에 이게 뭐예요? 숟가락 혹은 비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 국자 혹은 숟가락으로 뜨는 모양을 본떠서 울창주, 울금으로 만든 수립, 울창주거든요. 그런 울창주를 뜻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활을 집어넣는 활집 모양을 본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앞부분에 설명한 그릇에 쌀과 즉 기장과 울금을 넣어서 만든 술 그걸 국자로 뜨는 모양을 본떴다. 그래서 울창주 뜻은 울창주 즉 울금으로 만든 술이 울창주입니다. 울창주 음은 창 그리고 병음도 창이라고 하죠. 이 글자도 상형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솥정입니다. 솥을 나타냅니다. 앞부분에 격자가 나왔었죠. 그거보다 좀 더 큰 솥. 즉 발이 셋, 귀가 2개, 귀까지 달려있네요. 그러니까 이 솥은 일용생활에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솥보다 훨씬 더 큰, 즉 어떤 나라를 세웠을 때 궁의 앞에 상징적으로 세워놓는 그런 큰 솥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혹은 어느 가문의 가장 큰 솥. 그러니까 큰 다리가 3개 받치고 있는 큰 솥을 형상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은 솥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음은 정, 그리고 병음은 띵이라고 합니다.
삼분정족이라는 성어가 있어요. 3분, 3개로 나눴다는 말이에요. 즉, 다리가 셋인 솥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이 천하를 셋으로 나눴다, 셋으로 나누어 차지함을 이룰 때 삼분정족이란 말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갑골문의 형태, 근문의 형태, 그리고 소존의 형태, 예서의 형태, 해서의 형태를 보시면 어때요? 솥의 모양과 크게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이 글자는 솥의 모양을 다리가 3개 달린 솥, 거기에 귀 또한 달린 커다란 솥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 솥정자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 상형 글자입니다. 다음은요. 입 벌릴 감입니다. 입 벌릴 감. 이거는 우입 부분이 벌리고 우입 부분을 벌리고 있는 그릇. 벌리고 있는 그릇. 물론 낙글자로 잘 활용은 되지 않습니다. 즉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위가 터진 그릇을 본뜬 글자. 또는 파놓은 구덩이 모양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구덩이 혹은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그릇을 말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뜻은 입 벌리다, 벌려 있는 것을 해서 우리가 뜻을 붙인 거고요. 음은 감이라고 하고요. 병음은 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글자 속에 부분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벌리고 있는 혹은 어떤 구덩이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글자는 덮음을 나타내는 윗부분입니다. 이 덮개.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사실은 숨다란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것을 더 덮은 것, 감추다라는 의미가 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글자도 낙글자로 활용되진 않습니다. 어느 글자 속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글자가 주로 숨겨지다, 숨다 이러한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숨을 읽자라든가 이러할 때 이 글자가 활용이 되죠. 뜻은 감추다, 음은 해, 병음은 시 이렇게 나타내고요. 즉 위에 뚜껑 부분, 덮개 부분, 그리고 밑에 숨는다는 부분, 그게 뜻과 뜻이 합쳐진 회의 글자로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출해자와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이거 아랫부분이 좀 모가 났네요. 즉 이것도 사실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물건을 넣어둘 수 있는 네모꼴의 상자를 옆으로 본뜬 글자. 위에가 터진 상자인데 그걸 옆으로 놓은 글자. 갑골문과 근문은 오늘날의 이 상자 방자는 근문의 형태와 방향이 같은데요. 갑골문은 그거를 거꾸로 놨네요. 즉 이 글자는 상자나 함의 의미로 주로 활용이 되고요. 부수의 명칭을 통상적으로 터진 입구 혹은 튼 입구 이렇게 불립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상자, 음은 방, 병은 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자는 기와 와자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위를 덮고 있는 거죠. 이 글자는 지붕을 이은 기와가 나란히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가요? 기와의 모양과 비슷한가요? 기와를 나란히 이은 모양과 비슷하죠. 그래서 뜻은 기와, 음은 와, 병음도 와라고 합니다. 성어로서 농화지경이라고 농화지경이란 성어가 있는데요. 농은 갖고 놀다란 말이고요. 와는 질그릇입니다. 기와 질그릇을 갖고 노는 경사란 뜻으로 딸을 낳은 기쁨을 나타낼 때 농화지경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덮을멱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면자 기억나나요? 거기에 위 뚜껑 점이 하나 빠진 거네요.
이것도 유사한 뜻도 있어요. 이거는 덮어 씌우는 보자기 모양을 본떴다 합니다. 그래서 덮어 가리다라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물론 이 글자도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요. 글자 속에 들어가서 덮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 아래 글자도 유사한 의미입니다. 덮다 아자인데요. 덮고 있고 보이나요? 그리고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고 다시 뚜껑으로 덮어 있는 것. 덮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니까 회의 글자. 덮다라는 글자에 아래에서 떠받치고 다시 뚜껑으로 덮은 모양. 소전, 예서, 해서 다 추측할 수 있죠. 덮다, 병음으로서 야라고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의 변천 8, 행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